민지는 손가락 끝에 흙이 묻은 채 바늘을 들었다. 이 산촌 마을에 온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서울에서 온 며느리. 그것이 이 마을에서 민지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었다. 응, 저 여자. 상준이네 부인이야. 서울 한양 사람이라더니 요새 많이 아프대. 민지는 듣는 척하지 않았다. 하지만 들었다. 그 해봄 박순옥이 이 집에 왔다. 나이 53의 풍채 좋은 여인. 남편은 상준이가 어릴 때 떠났고 수십 년을 혼자 이 산촌에서 살아온 여인이었다. 이게 뭐해? 박순옥이 민지의 손에서 바늘을 빼앗아 들었다. 바느지료. 한복을 다시 고쳐서. 이런 시간 낭비는 마. 상준이가 집에 들어올 때 밥이라도 차렸어야지. 민지는 바늘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여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다. 너 며느리 요새 안 보이던데? 집에서 쉬고 있어요. 무슨 병이 있대나? 아니요. 그냥 좀.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순옥은 마을 여인들이 많이 모인 우물가에 갔다. 우리 며느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팔다리에 힘이 없다더라. 의원도 못 찾겠다니. 혹 정신이라도 조금 이상한 건 아닐까. 말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인들의 얼굴이 변했다. 진짜요? 신경마비라고. 젊은데 그 말은 불처럼 퍼져나갔다. 장터의 상인들 입에서, 교회의 기도 모임에서,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저 서울 며느리 병신이 됐대. 팔다리가 못 쓴대. 상준이 남편 가엾겠네. 민지는 몰랐다. 그 말들이 자신을 어떻게 묶어놓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날 남편 상준이가 집에 들어와 말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 너 병원에 가봤어. 민지는 조용했다. 의사도 모르겠다고 했어. 그럼 정말 심한 거 아닌가? 아니요. 저 안 아파요. 그럼 뭐해?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남편의 눈에 의심이 떠올랐다. 그것이 가장 아팠다. 야담에서는 말한다. 한 번의 거짓말은 100번의 진실을 이기고 한 번의 의심은 수십 년의 신뢰를 부순다고.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 시골 마을의 소문은 한 여인의 인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의사, 약을 준 대로 만들 수 있겠나? 상준이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했다. 의원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약을 갈고 있었다. 절구 속에서 풀이 으깨지는 소리만 들렸다. 저 약은 무엇을 하는 건가? 마비약입니다.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만 정신은 멀쩡하게 두는. 상준이가 말을 끊었다. 정신만 멀쩡하면? 환자가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할 것처럼 보일 겁니다. 마치 진짜 병처럼요. 상준이의 손이 떨렸다. 얼마나 먹이건가? 밤중에 밥에 섞어서. 한 달이면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세 달이 되면 완벽하게 보일 겁니다. 의원은 이제 상준이를 똑바로 봤다. 다만 이것은 내 진료로 나온 약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구했다고 해야 합니다.
상준이는 은을 내밀었다. 환자가 고통받을까? 의원은 웃음을 흘렸다. 고통, 의학은 상황에 따라 독이 되고 독은 상황에 따라 의학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가는 길에 조심하시고 이것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마세요. 상준이는 약병을 품에 넣고 나왔다. 밤하늘이 무섭게 보였다. 그는 엄마를 생각했다. 상준아, 너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약한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자가 되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냈는데.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마침내 그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아내의 대가로. 집에 들어온 상준이는 민지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밤중에 민지의 밥에 약을 섞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검은 약이 흰 쌀에 섞였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더 잘못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똑바로 봐야 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밥을 먹었다. 왜 이렇게 맛이? 하지만 상준이는 이미 방을 나가고 없었다. 약은 오후부터 효과를 나타냈다. 팔이 무거워졌다. 다리가 저렸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다. 한 주가 지났을 때 민지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의사를 불러야겠어. 박순옥이 상준이에게 말했다. 상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의사는 올 것이다. 그리고 아무 병도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지는 정말로 움직일 수 없었다. 약 때문에. 야담의 진짜 공포는 여기부터 시작된다. 진짜 병처럼 보이는 거짓. 거짓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꼬인다. 일주일 뒤 의원이 찾아왔다. 그는 민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약을 갈아서 그녀의 다리에 발라놓고 나갔다. 약골이 마르지 않게 계속 발라야겠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다. 박순옥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 며느리 봤어요? 이 모양이 되니까. 새 사람을 들여야 할까 생각 중이야. 마을 사람들은 민지의 몸을 훑어보고는 혀를 찼다. 진짜 수심됐네. 상준이 남편 가엾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 민지는 마음이 터지는 줄 알았다. 약간의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눈만 뜰 수 있었다. 하지만 눈만으로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박순옥의 행동은 더 잔인해졌다. 바늘로 찔러도 안 느껴. 그럼 이제 진짜 병인 거지. 박순옥이 바늘을 들었다. 민지의 부드러운 발바닥을 깊숙이 찌르는 바늘. 고통이 뇌를 관타했다. 하지만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바늘을 튼다. 흙 위에 피가 떨어진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것이 박순옥을 더 자극했다. 봐라. 바늘로 찌르는데도 모르네. 이건 진짜 병이 맞아. 박순옥은 더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 하인이 탕을 다루고 있었다. 그 끓는 국물이 민지의 맨발에 쏟아졌다. 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고통. 진짜 고통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입안의 살을 깨물었다. 피가 입안을 가득 찼다. 하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것을 보던 박순옥의 표정이 변했다. 완전한 공포. 이건 진짜다. 이 여자는 신경을 정말 못 쓰는 거다.
박순옥의 계획이 완벽해졌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보여야 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보였다. 밤이 되자 박순옥은 민지 앞에 문서를 내밀었다. 이건 뭐죠? 민지가 겨우 말했다. 칠거지의 의한기 각서다. 넌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뜻이야.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민지의 손이 강하게 묶였다. 먹물이 손가락에 묻혀졌다. 그리고 문서에 강제로 도장이 찍혔다.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다. 이것은 병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덫이었다. 억울함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힘은 지켜보는 눈에서 나온다. 누군가 봐야 했다. 이 고통을, 이 거짓을. 누군가 증인이 되어야 했다. 몇 일이 지났을까? 민지는 곡식 창고에 갇혀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넌 우리 집 귀신도 못 된다. 그것은 거짓이 문서가 된 순간이었다. 밤중에 흙비린내와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쥐들이 쌀을 긁는 소리. 생사의 경계. 그때였다. 탁. 작은 돌이 굴러 들어왔다. 약속된 신호였다. 민지는 벽 쪽으로 기어갔다. 뼈마디가 아프게 울렸다. 갈라진 목벽 틈새로 누군가의 손이 보였다. 당신 살아있습니까? 이웃 여인 영미의 목소리였다. 민지는 입술을 떨었다. 네. 네. 영미는 찐 감자 2개를 꼭 밀어 넣었다. 온기가 민지의 손에 닿았다. 그 온기가 눈물이 나올 정도로 따뜻했다. 엄마, 당신 말 좀 들어봤어요. 어젯밤에 의원이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 봤어요. 민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약 봉지도 봤어요. 빨간 낙인이 찍혀 있던. 그게 뭐예요? 정상적인 약이면 그런 마크를 쓰지 않죠. 영미는 계속했다. 당신은 진짜 아픈 게 아니네요. 당신을 아프게 만든 거예요. 민지는 감자를 입에 넣고 울음을 참으며 씹었다. 목구멍이 메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살아야 했다. 때가 되면 제가 증인이 될 겁니다. 목숨 걸고서라도. 영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그 밤 처음으로 민지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봤기 때문이다. 밤은 여전히 길었다. 하지만 이제 빛이 있었다. 작은 틈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그 빛의 등을 밀쳤다. 일어나자. 움직이자. 살아남자. 처음 몇 걸음은 고통과 함께였다. 무릎이 꺾였다. 다리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고통은 약한 신호였다. 살아있다는 신호. 야담해설은 말한다. 한 사람의 증인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그 사람이 영미였다. 그리고 민지는 증인의 증거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민지는 조용히 준비했다. 곡식 창고에서 나온 후 어둠 속에서 몸을 회복하면서 그녀는 기억했다. 모든 것을. 첫째, 영미의 도움으로 상준이의 짐을 뒤졌다. 그 안에는 의원으로부터 받은 처방전이 있었다. 손으로 쓴 글씨 마비약. 복용법 하루 3번, 밤중에. 그리고 그 아래 의원의 붉은 도장. 민지는 손이 떨렸다. 이것이다.
그것은 증거였다. 둘째, 의약품 상자를 찾았다. 상준이가 버린 약병 중에 영수증이 끼어 있었다. 신경안정제, 마비약, 상준이의 이름으로 된 처방전. 내가 아프게 만든 것이 정말로 약이구나. 민지는 그것을 숨겼다. 셋째, 박순옥이 남긴 흔적들.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강제로 찍히게 한 지장. 칠거지에 의한기 각서. 종이 위에 찍힌 검은 먹물의 자국. 이것은 강제로 찍힌 거다. 분명히 보인다. 민지는 손으로 그 부분을 만져보았다. 먹물의 농도가 다르다. 강하게 눌려 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렇게 세게 누를 리 없다. 누군가 더 강한 손으로 억지로 눌렀다. 증거. 넷째, 영미의 증언. 그 밤에 의원이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 봤어요. 약 봉지를 들고 나갈 때 빨간 낙인이 보였어요. 영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숨겨진 약 괴짝. 박순옥이 창고에 보관해둔 여러 종류의 약들. 그 중에는 분명히 의료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독초를 취급하는 의원의 붉은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의원의 낙인, 약물의 정체, 용도의 의심성.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여섯째, 현장 증거들. 바늘로 찔린 상처, 끓는 물에 데인 상처. 모두 아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자신이 자해했을 수 없는 깊이와 위치에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낸 상처들. 일주일이 지나며 민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밤마다 손으로 글을 썼다. 시간과 날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했는지, 어떤 증거가 남았는지, 손글씨로 기록한 진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한 달 뒤, 마을 장터의 포목상 주인이 민지를 몰래 만났다. 영미의 소개였다. 당신이 민지 씨군요. 네. 민지는 조용했다. 영미가 말했어요. 당신이 아프신 게 아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민지는 증거들을 꺼내 보였다. 처방전, 약병, 강제로 찍힌 지장, 상처들의 증거, 자신의 손글씨 기록. 포목상 주인은 차근차근 살펴보았다. 이것들이 모두 진짜인가요? 네. 모두 제가 모아서 보관한 것입니다. 증인은? 이웃 여인 영미가 의원이 뒷문으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포목상 주인의 얼굴이 심해졌다. 이 정도면 고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관가에 고발하면 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의원을 모두. 판사가 믿을까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그리고 증인이 있으면. 포목상 주인은 조용히 말했다. 승산이 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다. 증거들이 쌓여 있었다. 문서들, 약병들, 상처들, 증인들.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병이 아니다. 나는 독약을 마셨다. 나는 고문을 당했다. 나는 강제로 지장을 찍혔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야담에서는 말한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도 유죄도 없다고.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숨겨진 진실도 드러난다고.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면 정의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민지는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다. 내일이면 관가에 고발할 것이다. 오늘 밤이 조용한 밤이 될 수 없었다.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증거들을 품에 안고 민지는 밤을 새웠다. 그 다음 날 오후 상준이는 어머니를 부엌으로 불렀다. 엄마, 앉아요. 상준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박순옥은 처음으로 아들의 그런 톤을 들었다. 뭐 하는 거냐? 민지가 건강해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박순옥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약을 줬어요? 내 이름으로? 왜? 박순옥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해요. 오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순옥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이 많은 여인의 눈물. 나 평생 남편한테 버림받고 살았어. 상준이가 눈을 깜빡였다. 너의 아버지는 외도하고 도박했어. 엄마는 혼자 너를 키워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일이 말 못해. 박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난 생각했어. 상준이는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된다. 약한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자가 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냈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래서 민지가 약한 척 보이도록. 상준이가 말을 끊었다. 엄마, 그걸 위해 저 약을 줬어요? 너희가 떨어지게 하려고. 새 사람을 들일 명분을 만들려고. 박순옥은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미쳤어. 난 미쳤어. 그 순간 민지가 방에서 나왔다. 박순옥은 놀라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민지는 조용히 앉았다. 어머니. 박순옥은 딸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민지는 건강했다. 눈이 밝았다. 얼굴이 창백하지 않았다. 당신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의원과 남편이 함께. 박순옥이 입을 열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꺼냈다. 처방전, 약병, 강제로 찍힌 지장, 상처의 흔적, 손글씨 기록. 박순옥은 그것들을 보며 사색이 되었다. 이제 관가에 고발하겠습니다. 민지가 말했다. 당신과 남편, 그리고 의원을. 박순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오직 눈물만 흘렀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패배의 눈물도 아니었다. 단순한 눈물. 삶이 망가진 사람의 눈물. 상준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난 이제 당신이 뭔지 압니다. 박순옥은 고개를 들었다. 민지의 눈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단지 명확했다. 상처받은 여자. 그것뿐입니다. 그 말에 박순옥은 더욱 크게 울었다. 진실이 나오면 가해자의 눈물도 피해자의 손가락질도 없다고. 오직 사실만 남는다고. 그 사실 앞에 모두가 같은 크기가 된다고. 경주 관아의 큰 법정. 붉은 벽, 높은 목재 기둥, 한가운데 판사의 좌석. 관군들이 양쪽에 서 있었다. 판사는 50대의 엄격한 얼굴을 한 양반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경만. 서울에서 온 명판사라고 알려져 있었다. 민지는 피고석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척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걷고 서고 말할 수 있었다. 박순옥과 정상준은 피고석의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정상준의 얼굴은 회색이었고 박순옥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판사가 말했다. 사건 번호 1821년 경주부 독살 미수 및 감금죄. 피고인 박순옥, 정상준, 의료인 이준호를 상대로 한 고소건입니다. 먼저 검사의 주장을 듣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그는 민지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제시했다. 약병입니다. 의사 이준호로부터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빨간 인장이 붙어 있으며 동물 실험 결과 치명적인 신경, 마비 독성을 확인했습니다. 약병이 법정 중앙에 놓였다. 그것은 햇빛 아래 어두운 호박색으로 빛났다. 처방전입니다. 의사 이준호의 서명이 있으며 고객명 박순옥, 용도 신경마비, 약물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처방전이 전시되었다. 판사가 그것을 들어 검토했다. 강제 문서입니다. 피해자 정민지가 도장을 찍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보이며 내용은 재산권 박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피해자의 떨린 손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자발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강제 문서가 높이 들려 모두에게 보여졌다. 상처 기록입니다. 의료인의 검증을 거쳤으며 이 상처들은 자해로는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특히 등 부분의 심한 화상과 내장된 바늘 자국은 타인에 의한 고의적 폭력을 나타냅니다. 상처 기록장이 펼쳐졌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이웃 김영미입니다. 영미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명확했다. 판사가 물었다. 당신은 의사 이준호가 피고인 박순옥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봤습니까? 네, 3번 봤습니다. 모두 밤중이었습니다. 처음엔 약을 가지고 왔고 마지막엔 병을 건넸습니다. 빨간 인장이 붙은 어두운 병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정상준이 그 약을 무엇에 섞는 것을 봤습니까? 피해자의 아침밥에 섞는 것을 봤습니다. 매일 3개월간 법정이 술렁거렸다. 의사 이준호를 부르겠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유죄를 고백하고 있었다. 판사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판사가 말했다. 당신이 박순옥에게 신경마비약을 팔았습니까? 의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긍정이었다. 예, 팔았습니다. 판사가 계속했다. 이것이 인간을 마비시키기 위한 약입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독살 미수죄의 공범입니다.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변론이 시작되었다. 정상준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피고인 정상준은 어머니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실질적인 음모자는 박순옥입니다. 그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다. 어머니의 명령으로 아내를 독살하려 한 것이 감경사유가 됩니까? 정상준은 남편입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침묵. 판사가 다시 말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피고인 박순옥은 독살 미수, 감금, 상해, 재산권 침해죄로 유죄입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박순옥의 몸이 흔들렸다. 피고인 정상준은 독살 미수, 상해의 공범으로 유죄입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정상준이 눈을 감았다. 피고인 이준호는 독살 공모죄로 유죄입니다.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피해자 정민지는 명예회복을 확정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은화 50냥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정민지는 남편 정상준의 재산권, 포기 문서가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그녀는 완전한 신분과 재산권을 회복합니다. 판사가 도장을 들었다. 그 순간이 왔다. 도장이 내려 찍혔다. 철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인장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소리였다. 진실의 소리였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다른 것이었다.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다.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경주시장의 한 모퉁이에 새로운 공방이 문을 열었다. 간판은 단순했다. 금실 공방 금실방.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정민지. 공방 안은 밝았다. 햇빛이 종이창으로 스며들어 흰 벽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작은 배틀들이 놓여 있었고 한복 조각들과 수재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민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바늘이 직물을 꿰뚫으며 금실이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냈다. 나비, 꽃, 봄날의 풍경들. 이 한복은? 손님이 물었다. 젊은 여인이었다. 신부였다. 신부님을 위한 것입니다.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금실로 만든 나비들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고치에서 나온 나비처럼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 새로운 날개를 펼친다는 뜻입니다. 신부가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의미 있는 한복은 처음 입어요. 그렇게 입어주셔서 고마워요. 민지가 말했다. 문이 열렸다. 영미였다. 매일 오후 2시 정해진 시간에 영미는 공방에 들었다. 이제 그녀는 민지의 제자였다. 함께 술을 노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어제 한복 팔렸대. 영미가 물었다. 응. 서울로 가는 여행 중이던 양반집 딸이 사갔어. 금실 나비가 마음에 들었대.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아, 맞다. 어제 관아에서 왔어. 도자기 기술 경진대회에 우리 공방을 추천해 줬대. 상금도 그래. 우리 함께 나갈래? 영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렸다. 정말 서로 다른 기술인데? 아니야. 우리의 수공예 기술을 전시하는 거야. 내가 한복을 전시하고 넌 보조하고 나중에는 넌 내가 만든 것도 전시할 수 있어. 어때? 영미의 얼굴이 활짝 피었다. 오후 햇빛이 공방을 더욱 밝게 물들였다. 창밖으로 경주시장의 봄 풍경이 보였다. 벚꽃이 피고 있었다. 날씨도 따뜻했다. 사람들이 시장을 다니며 봄옷을 고르고 있었다. 언젠가처럼 추운 겨울은 완전히 지나갔다. 민지는 바늘을 놨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고통은 기술이 되고 눈물은 실이 된다. 그리고 이 금실로 우리는 새 삶을 짠다. 손에 다시 힘이 들어왔다. 바늘이 움직였다. 금실이 직물을 헤쳐나갔다. 나비 모양이 완성되어 갔다. 그 나비는 유독 아름다웠다. 아픔의 형태였지만 희망으로 빛나는 나비였다.
영미가 민지의 손을 봤다. 민지, 넌 정말 대단해. 정말. 민지가 영미를 보고 미소 지었다. 넌 더 대단해. 혼자였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어. 두 여인이 창가에서 함께 금시를 놨다. 햇빛이 금시를 따라 춤을 춘다. 나레이션, 독배. 고통이 가장 좋은 선생이 되는 경험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3년간의 나락을 지났다. 독, 고통, 고독, 절망. 그것들이 나를 부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뭔가 배웠다. 진실은 항상 드러난다는 것.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과 정의는 존재한다는 것. 이제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나의 바늘과 실로, 나의 손으로 내가 겪은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변환한다. 매 한 땀이 나의 증거이다. 매 나비가 나의 부활이다. 이 봄날 나는 다시 산다. 금실로 짜내는 이 새 인생 속에서